그럼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네. 배제를 포함한 차별, 배제하는 거죠. 포함한 차별과 편견은 그냥 사회적 약자에서 주는 것도 있어요. 뭐 그거는 장애인들이 하기 어렵지 않나? 또는 그건 여성이 하기 어렵지 않나? 그건 못 배운 사람이 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식으로 오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차별이나 편견은 그렇게 오는데, 그냥 오는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은 그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싸워야 하고, 힘을 뭉쳐야 하고, 알려야 합니다. 왜? 몰라서 그냥 그렇게 있는 제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런 틀을 가지고 전략을 여러분이 짜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언론의 핵심을 전달하고 피해자는 누구인지 확인해서 절차, 제도 개선까지 이루어내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장애 대중에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전파 전략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선 CRPD의 최종 견해를 널리 알려야 되는데요. 너무 여러 가지를 다 알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키워드를 가지고 그거를 핵심적으로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UN-CRPD,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의 확산을 위한 전국 릴레이 강좌로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UN-CRPD를 활용한 장애인의 실천적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경상남도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에서 기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송정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제도에 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라는 이야기를 좀 시작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로지원인 제도와 활동지원사 제도라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여서 자료복사나 서류정리, 문서 타이핑, 출장 지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활동지원사 제도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방문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이동보조 같은 것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두 가지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요. 우선은 이 두 제도를 동시에 이용자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이동도 필요하고 신변 처리도 필요하고 또 근로도 하시겠죠. 그러면 근로를 하시면서 이런 일상생활도 영위하시는데 문제는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없는 점, 그 다음에 또 둘 다 각각의 이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자부담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사에 대한 자부담금과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부담금 두 가지를 다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제도를 보면요. 근로지원인 제도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보니까 식사 보조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가거나 하는 장애인의 신변 처리를 지원해 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근로지원 시간 외에 출장이 종종 이루어지잖아요. 보통 여러분들도 일을 하다 보면 야근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말 출장도 있을 수 있고 한데요.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시간 조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또 활동지원사 제도라고 하면은 우선은 그 일이 일상생활 지원이다 보니까 출장을 같이 동행해야 될 때, 예를 들어 근로지원인을 사용할 수 없다든가 또는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경우 활동지원사가 가야 되죠. 근데 같이 가게 되면 이 안에서는 비용 지원이 불가합니다. 사실 장애인이 이제 멀리 출장을 가거나 하면 기차를 이용할 때들이 있는데요. 기차 요금에서 장애인을 지원해주는 한 사람이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50% 할인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기차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 라고 하면 장애인 25,000원 또는 그 활동지원사 25,000원 이렇게 해서 한 사람분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출장으로 해서 이제 그 비용 지급을 요청하려면 활동지원사에 대한 비용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나머지 25,000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또 활동지원사가 또 이제 근로지원 업무도 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이러한 맹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근로를 하는, 노동을 하는 장애인은
이 두 제도를 다 이용해야 하는데, 이용하면서도 문제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 8시간 중에 화장실을 한 3번 간다고 치면, 화장실에 오래 있다고 치고 변비다 이럴 수 있죠. 그러면은 30분씩 해서 총 1시간 반을 근로시간 중에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쳤을 때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면 불법이 됩니다. 그러면 활동지원사를 대기하게 했다가 화장실 갈 때 활동지원사 결제 바우처로 결제를 시작해서 화장실을 나올 때 결제를 끊고 그 다음에 근로지원으로 또 바꾸고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여러분이 만약에 활동지원사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하루에 3번이면은 많이 잡아서 15,000원을 벌 수 있어요. 5,000원, 5,000원 해서 15,000원을 버는데 그걸 벌기 위해서 8시간 대기를 타고 계시겠습니까? 네, 결국 못 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노동을 하시는 장애인분들은 근로지원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화장실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손에 힘이 없어서 차크를 열어야 한다든지 이런 보조가 필요해서 근로지원인을 데리고 가는 순간 그걸 누가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근로지원인은 해서는 안 될 근무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하죠? 네. 그럼 이러한 문제들을 가만히 볼 것인가? 그래서 예전부터 많은 장애인들이 이제 차별에 저항을 했죠. 그에 대해서 세계적인 움직임을 하면서 슬로건을 걸었던 게 있습니다. Nothing about us without us라는 말인데요. 우리 없는 데서 우리 얘기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해서 제도를 만들건 어떤 법규를 장애인을 위한 법을 만들건 서비스를 신설하건 그럴 때 장애인을 참여시켜서 진짜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베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인권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권은 세계인권선언문 전문에도 나와 있는데 억압에 대항하는 저항을 통해 확장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은 시민혁명의 사진인데요. 실제로 그림입니다. 시민혁명을 일어났을 때 그 모습을 그린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시민의 인권, 그것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 싸웠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해가면서 지켜나갔던 것, 그 다음에 확보해 나간 것이 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저항을 통해 확장코자 했죠. 바로 차별에 저항하라라는 모토를 가지고 했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계시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소리 내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러한 그 슬로건 아래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싸우면서 이루어낸 게 있죠. 우선 전동 휠체어라는 보장구가 확대되었고 또 이동권, 많은 장애인들이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장애인 콜택시라든가 저상버스라든가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활동지원제도, 이러한 것들이 결국 차별에 저항하는 것을 통해 확장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두 가지 제도, 근로지원인 제도, 활동지원사 제도를 가지고 불합리한 점이 발견됐다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인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인권이 가진 속성은 좀 다양한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등하다, 사람이라면 누구나라는 보편성을 얘기하고요. 양도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기본권은 내가 원해서 누군가에 줄 수도 없고 누가 나에게 줄 수도 없고 나에게 있는 것, 내가 살아있다면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화장실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표지판에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모니터링 결과를 찍은 사진인데요. 왼쪽,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의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도 휠체어를 타고 진입이 불가해요. 폭이 안 돼서.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도 문이 닫히질 않습니다.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는데 이게 휠체어가 들어가서 닫히려면 폭이 넓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여기가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 오른쪽 사진은 거의 창고처럼 쓰이고 있는 사진이죠. 사실 이런 곳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면 잠궈 놓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왜 잠궈 놓으셨냐 또는 왜 이렇게 창고처럼 사용하시냐라고 이제
그게 관리인에게 여쭤보면 이야기는 거의 똑같습니다. 장애인이 안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장애인이 안 올까요? 세계 인구 중에 10%가 장애인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뭐 큰 상가나 이런 데를 이용하러 가면 문이 잠겨 있어서 급하게 나와서 뭐 관공서를 찾아가거나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열어보면 창고처럼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고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결국은 대소변, 그러니까 신변 처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해야만 하는 생리적 현상인데 이것조차도 양도되어야 하는 지경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장애인 운동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 들어오게 된 게 2000년도부터였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인데요. 여전히 이 화장실 문제는 아직도 차별에 저항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우리나라 법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화장실이죠. 보면 안전바가 있고 또 폭이 넓어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도 들어가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돌아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모든 것이 이제 안전키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보장될 때 권리의 보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투표권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 장애인분이 현수막을 목에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를 들여밟고 투표를 하십시오. 왜 이렇게 써졌을까요? 왜 이렇게 써졌을까? 네, 이유를 아실라나요? 뭐냐고 하면 투표소를 가는 길이 다 계단이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누구나 와서 투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기어가 되는지 뭐 아니면 들려가야 하는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투표권은 누구에게나 있는 권리입니다. 양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항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동권인데요.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싶다라는 것을 버스에다 붙이고 장애인들이 시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뭐 어느 지역에나 가끔이라도 간혹이라도 저상버스라고 하는 계단이 없는 버스들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런 버스가 없어서 다 계단 있는 버스가 있죠. 그래서 장애인은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택시도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택시도 이용할 수가 없고 결국은 자기 집 주변 외에는 다닐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죠. 결국 이동의 권리, 어디를 갈 수 있든 자유가 있다라는 그 자유권은 장애인에게는 너무 먼 말이었죠. 자, 그럼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서 근로지원인 제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이 문제의 개선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 동시이용 불가, 각각의 자부담 부과.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제도의 특성상 항상 두 사람을 쓴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정부의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 단서 조항을 달 수는 있겠죠. 장애 특성상 필요가 인정될 때 동시 이용 허용이라는 단서가 달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없는 분들, 그 다음에 또는 어딘가 계단이 있는 곳이나 있어서 그 근무하는 곳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식사 시간에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사람도 활동지원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시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 약간의 허용을 해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두 개를 다 사용할 경우 상한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대부분이 뭐 최저임금 정도도 못 받는 분들이 많고요. 장애인의 평균 임금 나온 게 100만 원 남짓 되는 돈인데 그걸로 두 가지 사업에 자부담금 다 내고 나면 생활을 뭘로 하냐는 거죠. 게다가 장애인들은 몇 년에 한 번씩 휠체어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욕창에 잘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데 이건 다 어떻게 하라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한선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없어지면 더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근로지원인 제도는 어떻게 개선이 필요한가라고 하면 화장실 이용 지원 같은 간단한 것은 또 근로시간 중에 있는 것들은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이 되어서 예를 들어 갑자기 근무하시는 분이 장애인분이 시간이 오늘은 오후에 출근해서 좀 언제까지 일을 해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업주께서. 그러면 이거에 따라 근로지원인도 시간 변경이 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활동지원사 제도의 경우에는 출장 동행 시 확인은 다 되잖아요. 자료로 확인이 되니까 비용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상반기에 근로지원인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해년마다 이제 신청인데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게 한 3월 달쯤 되면 종료입니다. 이제 4월 달에 근로지원인을 구하고자 취업하신 분이 구하고자 하면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예산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그 나머지 4월부터 12월까지는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복사나 정리 이런 업무에 있는 간단한 업무 지원을 하는 것만도 누가 신고하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허용할 수 있도록, 왜? 근로지원인 제도에 예산이 없어서 활동지원사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면 이거는 장애인이나 또는 활동지원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정부의 예산 부족이 문제인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허용이 되어야 하겠죠. 이러한 개선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얘기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모아온 건데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우리의 고민이 생깁니다. 개선해야 될 방향은 알겠어요. 그죠? 이런 개선 필요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제가 한마디 얘기하고, 장애인분들이 동사무소 같은 데 찾아가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는 장애인 고용공단 찾아가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면 바뀌나요? 바뀝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군요. 경험이시죠?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을 위한 전략이나 우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핵심적으로 하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천을 위한 역할과 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장애인들이 이 문제를 알 수 있도록 전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처럼 아마 이 사업을 기획하신 분들이 이 CRPD, 장애인 권리협약이라는 걸 알고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찾자, 이런 마음으로 비싼 돈을 들여서 사실은 일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파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언론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알리려고 한다면, 언론에 계신 분들이 모든 이 복잡한 얘기를 다 한꺼번에 듣고자 하지 않아요. 딱 핵심 얘기,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 주 관심사가 뭐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잡아야 됩니다. 그럼 앞서 우리는 근로지원인 제도와 활동지원사 제도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핵심은 뭘까? 우리가 논의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동시이용 불가, 이렇게 핵심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를 설정해야 되죠. 이런 불합리성을 누구에게? 장애인에게. 특히 누굴까요? 이 문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문제로 피해볼 장애인들은 누굴까요? 중증? 네, 중증장애인. 그리고 네, 일을 하고 있는 중증.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첫 번째로. 그런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세 내용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러면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홈페이지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제목을 명확하게 달아서 핵심 내용으로 달아서 이 제도의 전반적인 걸 안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은 뭔지를 콕콕 집어야 돼요.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면 듣는 사람이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핵심을 꼭꼭 집어서 얘기하는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문제 사례 또는 피해 사례가 있나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제도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 그다음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있나, 실제로 몇 명이 피해를 당하고 있나, 구체적인 사례는 뭔가. 제가 앞서 얘기해드린 그 두 제도의 문제는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마 여기도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로 본다면 사실상 몇 명의 피해를 받는가는 되게 계산하기 쉽습니다. 중증 장애인으로서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고용공단에 가면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전체죠. 네. 그 전체가 피해를 받고 있고, 구체적 사례는 우리가 모으면 되죠. 네, 과정을 통해서 물어봐서 아까 제가 모은 것처럼 모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알려야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언제 알았어요. 알았고 피해자도 확인됐어요. 그럼 권리구제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권이니까.
그럼 권리 보장 절차는 뭔가? 이걸 또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권리 보장을 위한 절차는 있나? 몇 가지가 있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국민권익위에다가 우리나라 제도성의 불합리성을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국민식문고죠. 크기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지역마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도 있고, 또 뭐 인권센터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럼 그런 데다가 의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단체가 있죠. 권리 옹호를 하는 자립생활센터에 의뢰를 해서 물어볼 수 있죠.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리 시위를 해야 하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해야 하나, 아니면 기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책을 낼 것인가, 아니면은 공무원에게 항의 서한을 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면은 피해 장애인과 조직의 인파워먼트를 해야 되고, 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마지막 과제가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가 해야 하나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한 번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싸웠다고 하지만 또 그 안에서 나오는 개별별 소소한 장애 특성별로 소소한 인권 침해 상황은 결국 우리의 권리를 아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되고 스스로 외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인파워먼트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다들 국가가 힘들다는데 나라도 한 번 화장실 갔고 2번 화장실 갔고 한 번만 가게 물도 안 먹고 밥도 줄이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인파워먼트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화장실도 못 가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할 방법은 뭘까? 이 대책까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이게 하나의 우리의 실천을 위한 역할과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걸 가지고 CRPD, 그러니까 장애인 권리 협약을 가지고 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네. 네. 자, CRPD, 장애인 권리 협약은 국제법입니다. 국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2008년도에 이 CRPD에 대해서批准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법과 동일한 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이게 효력을 가지느냐 하면 2009년 1월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CRPD, 장애인 권리 협약을 우리가 다批准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앞서 많은 CRPD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강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그 안에서 얘기됐을 것 같은데 선택의정서라고 하는 걸 유보한 채批准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제공을 규정한 25조의 제1항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도 좀批准을 유보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럼 선택의정서가 뭐냐? 앞서 들으셨을 것 같아서 만약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앞서 강의도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택의정서가 뭔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우리나라 제도상 내 권리를 내가 찾지를 못하는 차별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네요. 예를 들면 회복할 방법이 없다라고 할 때 국제기구인 유엔에 진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이제 적어 놓은 것이 선택의정서인데요. 이걸 우리나라는批准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인 장애인 권리협약이 매우 상세하고 매우 권리에 대해서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은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금지법보다 훨씬 좋은 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줄여서 장차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법은 제끼고 장애인 권리 협약 얘기를 좀 하자고 하고 싶어요. 훨씬 구체적이고 훨씬 인권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권리협약을 활용하는 데 앞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얘기는 안타깝게도 이거는 국제 규약이기 때문에 권고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당사국에 권고를 하는데요. 강제적인 힘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국으로서 이걸 안 지키면 국제사회에서 배제한다라든가
뭐 얼마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이걸 인권 보고서라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이제 보고서가 나오겠죠. 이 위원회에서 보고서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국가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뭘 안 해주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어떤 차별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런데 뭐 우리나라를 탐탁지 않은 어떤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좀 해서 자기들 나라에 유리하게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나라가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면 이런 얘기를 다 가지고 오면서 인권도 제대로 보장하지도 않는 후진국 이렇게 하죠. 네. 그거에 장애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인권 후진국으로 오명을 씌웁니다. 그런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주식이 내려가고요. 주가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경제 무역이 안 좋아지고요. 뭘 하려면 제재가 많아지고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가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런 곳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권리 협약을 활용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경제인이나 또 이런 분들도 함께 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목소리로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구 제 생각이긴 한데요. 한번 싸워봅시다.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해보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보고서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보고서 절차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권리 협약을 근거해서 이 위원회에서 이제 2가지 보고서를 당사국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사국이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 보고서를 냅니다. CRPD에다가. 그럼 정부 보고서는 뭐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걸 많이 어필하겠죠. 이런 제도 있다, 이런 제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제기구에서 생각할 때 뭐 정부에서는 좀 약간은 포장도 할 수 있겠지. 그러니 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이게 당사자 참여입니다. 그래서 NGO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이런 거 우리나라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보고서를 다 검토해요. 검토해가지고 이제 NGO 보고서를 안에는 뭐가 들어가게 하냐 하면은 정부 보고서를 보여주고 오류를 지적해라. 그 다음에 정부 보고서에 누락된 게 있냐 보완해달라. 그 다음에 정책적 대안은 니네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이렇게 장애인 단체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 CRPD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최종 견해를 택하는데요. 요걸 하기 전에 또 NGO 보고서 나온 걸 정부 관계자에게 보여줍니다. 보고 답변할 수 있는 거 해라. 보완할 수 있는 거 해라고 기회를 줘요. 뭐라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시간에 동시간에 이 위원회 어떤 분은 다른 방에 가서 장애인 단체들을 만납니다. 예, 그 국가를 대표해서 온 장애인 단체 사람을 만나서 정부는 저렇게 얘기하고 있다. 니네들이 할 말 있냐? 또 듣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해요. 그래서 최종 견해라고 해서 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내면 이거를 요 당사국 한국에다가 보내줍니다. 니네들은 이거 고치고 요거 바꾸고 요거 개선하고 이런 거 만들어라. 그거를 우리가 공고한다. 이렇게 해서 냅니다. 그럼 견해를 내면은 그걸 가지고 한국 정부에 전달되는데요. 그럼 그걸 보고 한국 정부가 4년 뒤까지 다시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 기간 뒤까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완했고 뭐 이리이리 하다라는 얘기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제 CRPD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걸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라고 하냐면은 우선 CRPD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에 뭐 이런 제도는 아직까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필요 없어? 그럼 이걸로 통해서 피해본 사람들은 어떡하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국제기구를 통해 이제 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사례가 나오면 국내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요. 또 하나는 차별금지법의 개정입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상당히 많이 CRPD에 비해서 후퇴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 다음에 CRPD 최종견해, 그러니까 CRPD 위원회에서 낸 최종견해에 따른 국내법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있는다고 정비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결국 장애인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바뀌겠죠. 그러면은 뭘 바꾸라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막 영어로 잔뜩 적힌 것들을 읽어야 돼요. 그걸 뭐 번역을 맡기든 어쨌든. 근데 참 친절하게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한 게 있네.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바꿔야 되죠. 그래서 앞서 강의하신 분들이 이걸 소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CRPD 관련한 소송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 원칙을 국내에도 적용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차별이잖아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버스를 타지 못해요. 장애인 한 사람이 버스를 타지 못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은 다 참고 그래 나는 동네에서만 사는 운명인가 보다. 이게 다 나한테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죄지 이러면서 대다수의 장애인이 그렇게 산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한 사람이 나도 시민이고 나도 주민등록증이 있고 한데 왜 나는 저 버스를 못 타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분이 문제 제기를 하겠죠. 문제 제기를 하는 그 과정에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 비용을 왜 이 사람이 내야 하느냐가 CRPD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중의 장애인들을 위한 일이고 공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익에 대한 소송 비용, 그 다음에 그 피해 보상은 국가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조용히 하고 있어요. 아무도 말 안 하네요? 모르셨죠? 그래서 이런 거 얘기를 해서 사실 모두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소송 비용, 피해 보상 국가가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걸로 이제 얘기가 돼야 되죠. 사실은 지금 코로나 19가 전파되면서 뭐 검사비라든지 또는 치료비라든지 내가 뭐 감염되고 싶어서 감염됐나요? 물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감염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치료비라든가 또는 검사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잖아요. 이게 국가의 힘이고 또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인 거죠. 그런 겁니다. 이것도 공익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의존서 비준 촉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이걸 하고 있는 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얌전한 것 같아요. 제가 신문기사도 한번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장애인단체들이 우리도 들어갈래? 우리도 거기에 너네들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하면서 요게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빨리 이게 우리나라에도 선택의정서가 비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요게 되면 여러분 정말 좋아집니다. 배상이나 재발 방지 대책까지도 국가가 마련하게끔 공고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자, 이제 국내법 정비를 해야 하는데요. 앞서 많은 강의에서 얘기를 하셨을 거라 저는 이렇게 나열만 했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지적을 했어요. 최종견해에. 그 중에 일부인데요. 우선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의가 의료적으로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의 강제 입원 문제라든가 또는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외를 삭제해라.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한 지원 의사 결정 제도로 대체하는 거 등등. 그 다음에 장애인은 최저임금법에서 배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등등등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려고 오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럼 과제, 이게 진짜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의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식제고라는 CRPD의 제8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 CRPD에서 우리나라에 보낸 최종견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내용 및 목적에 대해서 정부 공무원,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이죠. 정부 소속이니까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권고는 NGO 보고서에 기준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너무 모른다.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최종 견해를 채택했어요. 그래서 이걸 줬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답을 한 겁니다. 국가에서 답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개선했다라는 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장애인복지법 개정했다.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담았고 그게 의무 기간을 확대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행률이 저조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정부의 말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발전 방안 연구에 돌입했다. 이제 조만간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해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사업도 의무로 진행 중이고, 그래서 교육을 미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 답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2018년에 됐으니까 벌써 4년 전부터 막 시행이 됐어요. 여러분 좀 뭐 이제 세상이 좀 인식이 개선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러세요? 네, 그렇죠. 체감 온도가 없어요. 물론 인식은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쉽게 바뀌지는 않지만, 특징적으로 4월이 되면 항상, 기념식이 있죠. 무슨 기념식이에요? 장애인 날 기념. 네,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죠.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많은 유명한 저명 인사들이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격려사도 하고 축사도 하고, 왜 축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장애인이 된 걸 축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자리에 국회의원이나 각 도의원, 군의원, 시의원들이 많이 오시죠. 지역에서 행사마을 다 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법에 인식 개선에 관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의무의 대상에 국회의원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왜일까? 그리고 저는 사실 강의를 좀 자주 하러 다니는 사람이라 이제 시에도 들어가고 군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요. 하는데 가서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나 잘 계시고 끝까지 남아 계시는 시장님이 계신데도 보고 저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지 않은 데가 좀 다소 있어요. 어떤 곳이냐면 시작을 합니다. 강의 시작하고 강사 인사를 하죠. 그래서 하고 이제 누군가와 악수를, 그 중에 오신 분들 중 가장 높은 분과 악수를 합니다. 보통 이제 정무공무원 하니까 가장 높은 분은 이렇게 선출직이 아니신 분이신 거죠. 임명직부터니까 국장쯤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부로 보면 장관쯤이 되겠네요. 그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인사를 하세요. 그러고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네, 잘하고 가십시오. 이러고 가십니다. 가면은 그분을 따라 주르륵 따라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과장을. 그럼 누구부터 앉아 계시냐? 말단 직원들 분이 앉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와 비슷한 경험으로 제가 독일에 이제 장애인 정책 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제 경찰청 쪽을 관계자들이랑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간담회를 했는데, 제가 경찰청에서도 이런 교육을 받냐고 물으니까 꼭 받아야 된다더라고. 1년에 2회씩을 꼭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경찰청장님께서는 교육 받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봐주거나 하는 것은 큰일 나는 일이고, 그거는 더 높은 곳에 있을수록 더 높은 양심으로, 더 높은 실천으로 지켜야 할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안 받는다는 건 우사이고 경찰청장이 될 자격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걸 느끼게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방송인지라.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핵심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앞서 얘기했죠. 핵심 전달사항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제도들이 다 안 바뀌고,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거나 장애인 인식이나 편견이 얼마나 사회에 많은데 이걸 다 들을 텐데, 공무원도 교육받고 다 할 텐데 왜 안 바뀔까?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교육을 안 받으시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애써 찾으셔서 교육받는 분들 많으십니다. 제가 다 싸잡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럼 핵심 전달사항,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도의원, 시의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분들이 인식개선 교육에 배제되었다, 빠졌다라는 키워드를 잡을 수 있겠죠. 예시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게 핵심 전달사항. 요거에 분노하실 분 많으시겠죠. 그럼 이걸 누구에게 알려야 되냐? 인식이 안 돼서 내가 그 길 가다가 욕을 먹고, 저는 어떤 적이 있었냐면,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장애인이 아침부터 재수없게 돌아다닌다고 침을 뱉고 가시더라고요. 실제 경험했던 건데,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런 차별을 받습니다. 편견에 의해서, 낙인에 의해서. 그러면 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투표하고 싶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핵심 전달 키워드를 잡고 누구에게 알려야 될지 대상을 잡습니다. 자, 이렇게 네, 합니다. 그러면은 고위공무원들이
안 들었어요. 안 듣고는 들은 것처럼 하는지 아니면 안 들은 걸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안 들은 걸로 거기에서 인원에서 뺐다라고 치면 그분은 과태료를 내야 되잖아요. 아까 국가보고서에 정부에서 과태료를 받는다고 했으니 과연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정보공개 요청하십시오. 네,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상세히 알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겠어요? 장애인단체들이겠죠. 이 얘기를 가지고 싸워야 하니까. 그리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알려고 하면 맨 먼저 알아야 될 게 우리나라 관련법, 그 다음에 UN에서 CRPD 안에서 어떻게 공고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친절하게도 우리는 CRPD 위원회에서 준 견해가 있어요. 최종 견해가. 그걸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국가에서 내놓은 보고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의무 대상자가 누군지 확인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리는 겁니다.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해서. 네. 그리고는 문제 사례를 파악해야겠죠. 자, 어떻게 파악하면 되냐? 예, 편법으로 또는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교육 이수를 하지 않는 사람 있는지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럼 뭐냐? 그 정부나 이렇게 지자체 뭐 이런 데서 이런 교육을 받을 때 다 알려줍니다. 공공 뭐 언제 교육이 있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모니터링 가셔야죠. 네, 뒤에서 이렇게 앉아 계셔야죠. 누가 봤나? 어지간한 지역위원들은 다 아시잖아요. 고위공무원들 다 아시죠? 있나 없나? 없는 거 확인하면 체크. 그리고는 과태료 냈나 안 냈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의무교육 대상자의 직위에 따라 또 장애 편견을 가지고 있을지 사실 몇 명이냐는 거죠, 피해자가. 그래서 장애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피해자가 몇 명일까요, 도대체? 이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장애 시민 전체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편견에 의해서 보나마나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질 거니까 예상되잖아요. 피해자는 정말 많겠죠. 그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교육 대상자의 무식함으로 발생한 실제 피해 사례, 뭐 어떤 비하발언을 했다든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병원 그 민원을 요청 왔는데, 관공서에 민원을 요청 왔는데 내가 민원인인데 나랑 함께 내가 언어 장애가 좀 있어서 좀 알아듣기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나랑 함께 온 활동보조인과만 둘이만 대화하는 거, 이런 거 정말 무식함이잖아요. 당사자 배제하고 뭐 이런 경우 가능하면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 사례. 왜? 인식 개선 교육은 그렇게 하지 말도록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육을 받으신 분이면 알 거잖아요. 근데 안 받았으니 그런 행위를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구제 지원에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선 이제 보장 절차를 가지고 사례 접수를 하고 여기저기 다 쑤시는 겁니다. 하나 하고 기다리고 이래봤자 소용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많이 보니까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은 게 빨리 되더라고요. 네, 썼습니다. 네. 그래서 권익공호기관에도 알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하고 뭐 과태료 처분해라고 뭐 관공서에도 뭐 민원 넣고 등등을 하실 수 있다는 걸 파악한 다음에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해봤더니 되더라? 안 되더라가 나오겠죠. 그럼 이게 필요 충분한가가 나올 겁니다. 필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규정도 바꿔야 되잖아요. 이때 선택 의정서가 필요한 건데 아직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언론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거리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좀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인 이렇게 개선안을 가지고 그걸 직접 내미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 개선이 되는 것까지가 이제 네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파워먼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인데 실제로 나비 효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면 저 먼 아프리카의 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저 멀리 있는 북극 남극에서 어떤 여파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뭐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권리에 입각해서 다시 말하면 권리는 잠자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제 말은 아닙니다. 뭐 유명한 분이 하신 얘기인데, 그래서 잠자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뭘까? 달리 말해보면은 가만히 참고 아유 내 하나 참으면 뭐 되지 뭐 내가 장애인이 된게 내가 바보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을 끌어내서 외칠 수 있도록 소리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인식 개선에 고위공무원까지 끌어들이고 국회의원도 끌어냈다라고 하는 걸 알리는 거죠. 우리가 뭉치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만들어낸 제도가, 개선한 제도가 정말 장애인의 그 목적, 목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좀 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필요한가, 필요할 만큼 개선되었는가를 평가하셔야겠죠. 그걸 통해서 아니네, 다만 장애인식 개선 교육만 갖고 되지 않겠네 라고 하면 또 다른 대안책을 또 요구해야겠죠. 그래서 요까지가 하나의 우리가 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의 과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설명하고 있죠? 네. 박수 좀 쳐주시고 좀 응원도 좀 해주시고 그래 주세요. 마음으로 놨다나. 네. 그리고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제 16조의 이제 최종 견해에 대한 건데요.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에 대한 이제 최종 견해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들의 보상을 보장하도록 노력함이 아닙니다.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권고를 했습니다. 유엔에서. 그에 대한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에는 국내 18개소의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8개소의 피해장애인 쉼터를 마련했다. 그 다음에 권익공호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구견법을 만들었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관을 만들어서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발달장애인들도 권익공호 체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축했다. 그런데 다만 해놓고 이제 장애인 권익공호 기관에 적은 인원으로 엄청 많은 얘기를 해놨어요. 업무가 과다하고 피해장애인 쉼터의 부족 등 지역 인프라는 점진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썼어요. 잘했죠. 잘 썼어요. 너무나 잘 썼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만히 그렇구나, 잘 됐구나, 뭐 점진적으로 되겠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군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위원회는 당사국이 거주시설 내외에 있는 장애인들이 겪는 모든 폭력, 착취, 학대 사건을 조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강제 노역 사건이나 이런 조사를 강화하고, 피해 장애인들은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해라. 자, 사실 작년에만 해도 전국적으로 벌어진 학대 사건이 1000건이 넘어요. 신고 건수가. 그러면은 그 많은 건수가 들어오는데 권익공호기관 직원 4명입니다. 도 단위를 전체 관할을 하죠. 네, 사실은 권익공호기관을 여기저기 세우면 좋겠지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인력이라도 좀 보충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조사해야 되는데 법에는 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라고 하면 72시간 내에 조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권익공호기관에 있지만 불가할 때가 많습니다. 72시간 내? 뭡니까? 그러면 대충 조사해라는 소린가?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무조건 그 시간 이후에 나가는 일을 없게 하려면 진짜 대충 조사해야 됩니다. 근데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충하게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개선돼야 되죠. 그럼 여기에 따라 개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핵심 전달사항 제대로 조사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네, 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그 피해는 제대로 조사 안 돼서 피해는 누가 받느냐? 피해 장애인이 다 감당해야 될 일이다. 그럼 그걸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들에게 알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는 있냐?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고요. 늦어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늦어지지 않은 지역 있어요. 경남 지역 같은 경우도 우선 첫 조사를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딜레이가 많이 됩니다. 첫 조사 이후 진행이 안 돼요. 사건들이 계속 누적되니까. 그러면 결국 첫 조사는 72시간 내에 나가지만 끝 마무리까지는 시간이 1년, 2년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런 것들 피해 사례는 많겠죠. 다 따지고 보면. 그러면은 그것이 과연 권익공호기관 직원들의 문제냐?
예, 그쵸. 아니잖아요. 결국 이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걸 알았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모든 학대 피해자나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인구수, 장애 인구수에 부합하는, 그 다음에 지금 벌써 혼인공호기간이 한 4년 이상 그 일을 해왔어요. 통계가 있잖아요. 몇 건 몇 건. 한 해 이만큼 벌어지니 한 사람의 그 조사원이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이 몇 명인지 확인해서 적정 인원수로 배치할 수 있어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걸 누가 요구해야 될까요? 정말 피해장애인들이 학대받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분들이 요구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장애인단체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립적 생활이나 지역사회로의 통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인권 모델을 기반해서 탈시설 전략을 개발하고 활동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 제출한 보고서를 봤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정부가 탈시설 주거 지원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거주시설 인원 감축하려고 더 이상 입소 못하게 하고 있고 소규모화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활동 지원 예산이 2013년도에 이게 얼마예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에서 2017년에는 배로 늘었어요. 불과 4년 사이에 배로 늘렸습니다. 확대했네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맞죠? 왜 소장님은 이렇게 이러고 계신가? 네. 네. 사실은 거주시설에 추가로 들어가는 입소자는 막고 있는데 소규모화된 걸 확대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자그마한 그룹홈 같은 것들이나 자립홈, 자립주택 이런 것들이 확 늘어나야 하는데 안 늘립니다. 매년마다 한 20개소, 30개소 요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죠. 거주시설 하나가 40명씩, 50명씩 감당을 하고 있는데 겨우 30개소, 30명분? 이렇게 늘려가고 있으니 지금 갈 데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그리고 활동 지원 제도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애초부터 적었기 때문에 너무 적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돈 얘기하면은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많이 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까 경제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4차 산업시대가 된대요. 예,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결국 어지간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가 온답니다. 그 다음에 통계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전부 기계가 대신하는 시기가 와서 직업이 줄어든다네요. 그럼 단순한 업무들은 다 컴퓨터 로봇이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또는 선진국들이 뭘 얘기하냐면 돌봄 노동을 키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봄 노동 시장을 키워서 거기에 노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건 로봇이 하기 힘들다는 거죠. 앞으로 향후 적어도 100년은 하는데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미세한 돌봄은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인력 채용을 하고 왜냐? 돈을 벌지 않으면 사람들이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경제가 죽게 되는 이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 지금 새로운 직종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늘려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거와 맞물려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적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근로지원인 제도와 활동지원사 제도 이런 이상한 상황도 있어서 더 늘어나지도 않죠. 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틀에 갖추어서 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차법 개정입니다. 장차법 개정의 가장 핵심 하나만 이야기를 할 건데요. 많은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핵심은 앞서 이제 이동석 교수님께서 강의하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으셨다 생각하고 아신다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적극적 조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CRPD에는 차별 금지는 적극적 조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어떠한 합리성, 어떠한 협의도 필요 없다.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의 것은 합리적 조정으로 해야 한다. 라고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걸 얘기하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말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 금지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편의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1조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11조는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인데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시설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그 다음에 시험 또는 평가 과정의 개선,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건 실제 차별 금지 영역입니다. 그럼 적극적 조치예요. 이건 정당한 편의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당한 편의는 뭐냐라고 한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과도한 부담은 뭐지? 그럼 이걸 사용하는 사용주나 설치하는 사람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안 해도 돼,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CRPD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고, 접근권은 차별금지 영역이고, 차별금지 영역은 적극적 조치여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합리적 조정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일반 논평 2에 있는 해석의 내용을 근거해서 제가 적어왔는데요. 그래서 이 개념입니다. 적극적 조치라는 것인데,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장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뭐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과 보행이 가능한 사람을 동일한 이렇게 접근성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발췌를 한 것인데요. 요 얘기를 이제 표로 나타내면, 접근권은 적극적 조치에 되는 차별 금지 영역인데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대중시설, 서비스에 모두 해당한다. 하고 이거는 표준적인 법적 규정을 가지고 사전에 미리 만들어놔야 한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뭐 버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것은 무조건적이다. 과도한 부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합리적 조정은 그럼 뭐냐?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 제공, 그건 뭐냐라고 하면 희귀장애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허리를 이렇게 굽힐 수가 없어서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대형 엘리베이터. 예, 그렇습니다. 대형 엘리베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대형 엘리베이터, 침대형 예를 들면 병원에 가면 환자 전용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요청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대학을 갔는데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이에요. 그럼 내가 이 학교를 다니려고 하니 좀 넓은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그거를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지를 학교와 함께 고민하겠죠. 그러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정부 관계자에게 요청하거나 교육부에서 얼마 부담해 줄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좀 어떻게 부담을 하겠냐라고 해서 만약 그것도 no 이렇게 한다. 그러면 1층으로 교육실을 옮기고 그다음에 어떤 수업들은 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조정들을 하는 게 합리적 조정입니다. 네, 그래서 필요 시점적이고요. 개별적 조치죠. 그 사람에게만 조치하는 것이고 조건적입니다. 어떤 조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통짜로 묶어놨어요. 그러니 지금 편의증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장차벽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정당한 편의 제공에 과도한 부담 있으면 안 해도 된댔잖아, 이러는 겁니다. 이거 고치셔야 합니다. 이거는 적극적 조치 개념을 반드시 장차법에 담아야만 하는 거고요. 이거는 결국 장애인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앞서 이미 설명드린 이 틀을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짜셔서 진행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CRPD 관련 소송 비용, 이제 요거를 예시를 들면서 이제 행동 방향 예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거에 가는 경우는 이제 사실 비용 부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포기를 좀 많이 하세요. 특히 법률 구조가 필요할 때는 더더욱 포기를 많이 합니다.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기본 300이잖아요. 싸게 300. 그 다음에 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또 지원받을 수 있죠.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만의 차별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UNCRPD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모든 장애인의 문제다. 이 비용을 왜
근로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왜 개인이 부담해야 되느냐. 이건 공익소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 사건에 대한 소송의 경우는 자금 능력의 정도와 상관없이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게 합당하다라는 게 CRPD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정말 이거 있었으면요. 제가 정말 학교 다닐 때 정말 소송할 때도 그랬지만 그 비용 제가 부담 다 했거든요. 너무 그건 아니잖아요. 네. 결국 지금 그 학교를 다니는 많은 장애 학생들이 거기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러한 틀을 가지고 전략을 여러분이 짜셨으면 좋겠어요. 네. 짜서 피해 발생의 원인, 그 다음에 누구에게 알리고 어떻게 언론의 핵심을 전달하고 피해자는 누구인지 확인해서 절차, 제도 개선까지 이루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방금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 단체가 CRPD 최종 견해와 관련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질 것인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장애 대중에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전파 전략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유튜브 방송 같은 건데요. 지금은 사실 강의 방식이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강의 방식이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좀 개그 코드를 넣은 무슨 역할극 같은 걸로 좀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뿌롱뿌롱뿌롱뿌롱 이러면서 고발 이러면서 어떤 장면을 보여줘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전략들을 좀 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가지 방향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CRPD의 최종 견해를 널리 알려야 되는데요. 너무 여러 가지를 다 알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키워드를 가지고 그거를 핵심적으로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거와 동시다발적으로 하셔야 될 일은 공동 대응을 해야 되죠. 장애인 한 단체 또는 한 개인이 싸우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야 되고 각 사안별로요. 노동 문제, 여성 문제 이런 식으로 사안을 가지고 집단운동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것이 또 하나의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CRPD에서 최종 견해에서 우리나라 개정하라는 법령들이 있어요. 장애인 관련 법 개정하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럼 그걸 가지고 소제기를 해야 됩니다. 법원에 가야 될 거는 법원에, 헌법재판소 가야 될 건 헌법재판소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야 될 건 그쪽으로 소제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견해에 따른 공고사안에서 법원으로 가기 조금 애매한 것들은 차별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해서 그 결정이 좀 삐리하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뭘 하냐? 최종적으로 모두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우리나라 법령에 한해서 결정한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제가 아까 근로지원인 문제, 활동지원사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이 중에서 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활동지원사를 이용하는데 출장비 지급이 안 돼서 개인 돈으로 계속 출장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한 지 벌써 1년 반이 됐습니다. 아직 답이 없습니다. 네, 전화를 담당자는 배정이 됐는데 담당 조사관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답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해도 됩니다. 사실이니까. 진정자이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다 언제 우리가 진정을 했고, 그리고 언제 처음으로 조사관이 배치됐던 답변을 받았고, 추가 요청한 자료 다 언제 줬고, 그런데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는데 언제 안 받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없고, 요걸 다 날짜별로 쭉 적는 겁니다. 증거물이 있다면 증거물까지. 네, 저는 여기 다 담아놨어요. 네, 그래서 그걸 기록을 다 한 다음에 이제 CRPD NGO 보고서를 만들어내죠. 그걸 작성하는 그 연대체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다, 우리나라 국내위원회죠. 거기에다가 이 상황을 전달하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했는데도 답이 없고, 소제기해도 해결이 안 된다. 우리 국내법에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선택외정서 돼야 된다. 그러니 알릴 곳이라고는 유엔밖에 없다. 내 사례를 알려달라. 라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사례가 다 모이면 NGO 보고서가 힘을 받게 됩니다. 많은 증거물을 가지고. 그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할 수 있는. 요거를 가지고 전략을 한다면 언젠가 우리나라도 지금 CRPD 최종 견해에 나온 그것들이 다 우리나라 제도 속에 스며들어 있는 때가
곧 다가오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네. 배제를 포함한 차별, 배제하는 거죠. 포함한 차별과 편견은 그냥 사회적 약자에서 주는 것도 있어요. 뭐 그거는 장애인들이 하기 어렵지 않나? 또는 그건 여성이 하기 어렵지 않나? 그건 못 배운 사람이 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식으로 오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차별이나 편견은 그렇게 오는데, 그냥 오는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은 그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싸워야 하고, 힘을 뭉쳐야 하고, 알려야 합니다. 왜? 몰라서 그냥 그렇게 있는 제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하면 알려야 하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얘기한 얘기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앞서 여러분이 알게 되신 UNCRPD의 내용을 토대로, 최종 견해를 토대로 여러분이 전략을 세우고 과제를 만들어서 또 그 역할을 하시면서 결국 행동할 때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좀 더 살기 좋은 인권 선진국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송정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